11번이 이제 이중매매죠. 그렇죠? 자, 이중매매 한 문제 나왔는데 이중매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요. 나름대로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요 이중매매하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두 개 합치면 무조건 한 문제 이상이라 그랬죠. 일단 매매를 두 번 했다. 그림 자체가 갑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을과 매매 계약을 먼저 한번 하고 유효인 계약에 따라서 이행에 의무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병과 다시 매매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가 두 번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중이 된 거예요. 이걸 제2매매라고 하고 이걸 제1매매라고 하죠, 이제.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행까지 해줘서 얘 이름으로 등기가 됐을 때 이 등기의 효력을 물어볼 때 이 등기가 유효면 이것도 유효란 얘기잖아요. 일단은 이 제2매매는 계약 자유 내지는 자유 경쟁의 원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원칙이 뭐였었어요? 유효였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제2매수인이 선의가 됐던 악의가 됐던 유효라고 하는 거, 예외적으로 무효가 된다라고 하려면 적극가담이란 말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적극가담은 알고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요청, 이게 있어야 된다. 적극가담이요. 적극가담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 게 배임행위잖아요. 그렇죠? 이 배임행위에 병이 알고 플러스 요청까지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이걸 적극가담이라고 보겠다. 그리고 이게 이제 무효인 경우에 이걸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는 사람 정이 있다. 이 사람은 선의가 됐던 악의가 됐던 무조건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거 이제 그래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하나, 제2매매가 무효인 경우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이건 제1매매 효력 따지면서 나타나거든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이기 때문에 쌍방은 어떠한 형태의 반환 청구든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허용되지 않으면 무조건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든 다른 목적으로 인한 반환 청구든 일체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효가 된다. 어떠한 형태의 반환 청구든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 서로에게 급부한 거 있으면 돌려달라고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나쁜 짓은 했어. 이상한 짓은 했지만 법의 어떤 흠결에 의해서 상호간에 목적은 달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씩 웃으면서 할만하네 이러고 있을 거 아니냐고. 근데 이제 문제는 코피 난 사람이 이 사람이죠.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이게 법률 효과에 의해서 반환 청구 못하니까 권리 취득 못하는 거잖아요. 계약은 유효죠. 이 계약은 유효인데 권리 취득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둘로 나눠서 제2매매가 유효인 경우와 제2매매가 무효인 경우로 나눴잖아요. 제2매매가 유효인 경우에 얘다가 어떻게 하는 거야? 이행 불능이 됐잖아요. 이게 후발적 불능이 됐죠. 계약 체결할 때는 이행할 수 있었는데 나중에 생긴 사유를 얘가 만들었잖아요. 얘가. 그래서 이행 불능 상태를 만들었잖아요. 제2매매가 유효면 병이 소유권 확정적으로 취득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후발적 불능이 된 거야.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 규칙 사유 있는 후발적 불능이니까 계약을 바로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즉시 해제하고. 그렇죠? 근데 제2매매가 무효인 경우에 그때는 공가히 나와야 되죠. 그래. 원래 대위 행사할 수 없는 거지만 대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직접 반환은 인정하지 않는다죠. 다만 불법 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공가히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확대 적용하는데 여기 매매만 국한되지 않아요. 매매 말고 취득 시효 완성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했는데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든지 뭐 저당권을 설정해줬다든지 뭐 지상권을 설정해줬다든지 이런 행위에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매매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다른 원인에 의해서 권리 이전해줄 의무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권리를 이전 안 해주고 제3자에게 제한물권을 설정해줬다든지 제3자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든지 여기에 다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우리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 쪽으로 나가면 조금 어려운 쪽에 가면 이제 상속이 이제 들어가면 그렇게 돼요. 상속이 시험범위에 들어가면 갑의 지위를 A가 상속을 했다. 아들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갑이 제1매매한 사실을 상속인은 모른다요. 상속받은 사람은 몰라요. 근데 병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병이 아들한테 가서 아버지가 부동산 팔라고 노력했던 거 알지? 그러면 알죠,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1매매 사실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병이 뭐래? 나한테 팔라고 노력하셨거든, 준비하셨거든. 그러다 돌아가셨으니까 나에게 얼른 팔아라 라고 했대요. 얘는
결국은 배임행위를 얘가 조장한 거죠. 하지만 상속인은 그 사실 모르잖아요. 그때 상속인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얘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불법의 원인이 누구에게만 있어요? 수익자에게만 있기 때문에 제2매수인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얘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법리까지 또 확대할 수 있고요.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유치권 가지고 확대할 수도 있어요. 유치권 가지고 만약에 갑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안 해줬는데 목적 부동산을 을에게 이미 인도까지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목적 부동산 누가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을이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병이 먼저 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소유자는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자 병은 제1매수인 을에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소유자 됐으니까 물권적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이때 제1매수인 을은 소유자 병에게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담보채권을 하여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죠. 유치권은 결론관계에 있는 채권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손해배상 청구권은 뭐예요? 배신행위로 인해서 생긴 채권이잖아요. 배신행위로 인해서 생긴 채권 가지고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할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나가면 이제 조금 더 해볼까요? 이게 민법은 사건 하나 가지고 1조부터 1118조까지 다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민법이 어려운 거예요.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가려면 이제 눈이 돌죠. 그러려면 뭐 하려고 이 공부에 사법시험 이제 마지막 거 하지, 금년 거. 그죠? 마지막 거 그거 하면 되죠? 그래요. 요 정도까지만 하시고 더 깊이 나가면 이제 한두 끝도 없이 이제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11번 문제 26회에 나왔으니까 27에 안 나왔거든요. 26회에 나오고 27에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28에 나올 때 됐어요, 안 됐어요? 됐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X토지의 소유권 취득한다. 또 을은 최고 없이도 갑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이행 불능이니까. 또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을은 병을 상대로 직접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직접 말소 청구할 수는 없어요. 둘이 거래한 게 없기 때문에 갑과 병의 계약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 병으로부터 X토지를 전득한 정은 선이더라도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얘잖아, 얘 지금.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병의 대리인 무가 병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수하면서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으면 누가 한 거하고 똑같아? 본인이 한 거하고 똑같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가 아니라 얘도 지가 스스로 적극 가담한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소유권 취득 못하는 거죠. 이런 정도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있지. 배임행위가 어떤 행위였다 그건 본인이 한 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정도는 알고 있죠. 좋습니다. 그래서 11번엔 답이 5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이제 12번이에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인데,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자, 보세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되죠. 객관적인 요건. 주관적으로 궁박이라든지 경솔이라든지 무경험이라고 하는 요건 중에 하나는 갖추고 있어야 되죠.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고, 이게 대리인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는 궁본, 경무대, 요거 있었잖아요. 자, 요거요. 여기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궁박은 정신적인 거, 심리적인 거, 신체적인 거 다 포함할 거고, 경솔은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이 기울일 수 있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심리 상태, 무경험은 일반적 사회 경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지 해당 영역 내지는 특정 영역의 경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요건을 우리 판례가 요구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알고 플러스 이용이라고 하는 악의를 무슨 악이라고 얘기해? 폭리의 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인정이 되면 무효인데, 이때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하되 무효행위 추인은 인정하지 않았다죠. 적용 범위를 볼 거예요. 적용 범위에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어디예요? 적용되지 않는 부분, 무상행위, 증여, 기부 이런데 경매에 적용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죠. 경매. 그 다음에 적용되는 부분은요, 유상계약에도 적용할 거고 단독행위에도 적용할 것이다. 전득자가 있다 그러면 전득자는 여기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전득자는 어떠한 형태든 소유권 취득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중매매의 전득자와 여기 백사조의 전득자는 소유권 취득 못하는 거야. 여기는 보호돼야 될 사람이 있죠. 이 사람 보호해야 되고, 여기는 누구 보호해야 되는 거야? 피해자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전득자 보호 안 되고, 나머지 반사회적 행위의 전득자는 무조건 보호가 돼요. 아시겠죠? 여기는 특별한 목적이 있잖아. 피해자 보호할 필요가 있죠. 여기 제1매수인 보호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전득자 보호 안 되는 거, 요 두 군데만. 나머지 103조 위반해서 무효인 법률행위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 무조건 다 보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두 개만 보호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입증해야 되잖아요. 누가 입증해야 돼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다 입증해야 된다고. 왜? 아무것도 추정되는 건 없다고 얘기했죠? 추정되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무효 주장하는 자가 싹 다 입증해야 되고, 여기는 반사회적 행위 얘만 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지만 여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얘가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전득자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득자가 보호가 되면 얘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만약에 여기도 전득자가 보호가 된다 그러면 얘는 대의 청구 못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득자가 보호가 안 되는 건 딱 두 개예요. 이해하셨어요? 너무 말이 빨라요? 네, 충분하죠? 네, 좋습니다. 외모에만 안 꽂히면 충분히 쫓아요. 그래서 거기 12번 문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지 특정 영역에 있어서 부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야 되죠. 1번 틀렸네요. 그죠?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 피해자의 궁박, 경설, 무경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자, 법률행위가 현정이 아니고 현저죠. 예, 현정하게 공정을 이뤘다 하여 궁박, 경설, 무경험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것도 추정되는 거 없다고 얘기했어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당사자가 불공정성을 소송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부재소하기라는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다. 왜 그러냐면 이거 강행 규정이잖아요. 103조 104조는 강행 규정이죠. 강행 규정으로 보호하고 있는 권리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건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 있죠. 강행 규정을 하지 말자, 강행 규정에 있는 내용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계약은 어쨌든 무효예요. 근데 혹시 이게 또 편면적 강행 규정일 수도 있거든요. 강행 규정은. 그러면 경제적 약자에게 유리한 변경은 가능해도 경제적 약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근데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이 사람이 약한 사람이라고 봐야 되죠.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약에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했어도 소송하지 말자라고 하는 약정을 했대요. 그럼 이 사람에게 굉장히 불리하죠. 그 때문에 이거는 무효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뭔 소리인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이거 사례를, 그러니까 실제로 사례는 뭐냐면 갑이 이거 지금 이거 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79세 할머니시고요. 을은 돈 좀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런데 시골에 계신 할머니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이 1억짜리 땅이 있었다고. 근데 이걸 2천에 지금 매매 계약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는 연세도 많으시잖아요. 약간의 노망 증상도 있으세요. 노망 증상도 있으신 데다가, 그러니까 좀 약간 경솔하다 그런 얘기죠. 고령이시잖아요. 그리고 거래예요. 여자 할머니. 뭐 왜 이래 이거. 할머니신 데다가 노망, 그리고 무학이에요. 무학인데다가 평생 농사일만 하신 분이에요. 원래 저기 보면 주관적인 요건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랬는데 이분은 갖출 거 다 갖추고 계시잖아요. 부러울 거 없이 다 갖추고 계시죠. 완벽한 퍼펙트한 할머니세요. 그래서 옛날에 이게 갖출 거 다 갖춘 할머니 사건이다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노망 증세가 있다는 얘기는 정신적으로 궁박았다는 얘기고, 무학이라는 얘기는 배운 게 없으니까 계약의 내용을 면밀하게 살필 여건이 안 된다는 얘기죠. 평생 농사일만 했다는 얘기는 일반적인 사회 경험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이걸 2천만 원에 매매를 하는 거야. 근데 계약서를 어떻게 썼냐면 7월 1일자로 계약금을 1,000만 원 줘버려요. 거기다가 7월 3일자로 중도금을 500을 주고요. 7월 5일자로 나머지 500을 주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했다고. 근데 계약의 내용에 소송 제기하기 없다라고 또 불재소 합의까지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놨는데 나중에 이게 개발계획이 발표가 됩니다. 8개월 있다가. 그래서 곱하기 50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농지 같은 게 개발계획에 들어가고 곱하기 50 되는 건 아주 흔한 일입니다. 저기 저 파주 같은 데 가면요.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되면서 400배, 800배까지 오른 땅도 있어요. 만원짜리 한 평에 800만 원까지 올라간 땅도 있어요. 지금은 아마 한 2천만 원씩 할걸요, 평당. 그때 거기 있는 그 논들 1,000원, 2,000원 해서 한 평에. 이런 게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한두 끝도 없이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이제 곱하기 50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얘는 알고 산 거예요, 사실은요. 그랬으면 그냥 1억 원 다 주고 사지. 이걸 욕심을 내면서 또 이렇게 해갖고 2천에 산 거예요. 여기 보니까 급부와 반대급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었죠. 얘분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퍼펙트 하잖아. 갖출 거 다 갖추고 있잖아.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세 개를 다 갖췄죠.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에 대한 요건이잖아요. 급부와 반대급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해서 뭐가 추정이 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근데 그래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입증을 못하고 있었다고. 그래, 입증을 못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판사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굉장히 이례적인 행위잖아요. 보통 우리가 2천만 원짜리 매매하면 계약금 얼마 줘요? 많이 줘야 400이지. 200에서 400. 근데 1,000만 원 줬죠? 그럼 이게 1억 원짜리라는 거 알았을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중도금을 빨리 준 이유는 뭐야? 중도금이 이행되고 나면 계약금을 해약금을 해서 계약을 해지 못하는 거잖아요. 여기만 있는 상태에서는 2천만 원 주고 계약 해지해버릴 수 있죠. 근데 500만 원 줬다는 얘기는 해지 못하게 되는 거고, 또 나중에 소송 같은 거 제기할까봐 500 주고 얼른 소유권 이전 등기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극히 이례적인 행위다라고 해서 우리 판사가 이 극히 이례적인 행위로 보니까 너는 폭리의 악의가 추정이 된다. 그러니까 입증 책임이 바뀌어버린 거야. 이제 내가 폭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입증해야 돼요. 판사가 왜 계약금 1,000만 원 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불쌍해서 줬다는 거예요. 그럼 중도금 왜 이렇게 빨리 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불쌍해서요. 그런 거죠. 잔금도 그랬나요? 그때 예, 할머니가 불쌍해서 이렇게 줬습니다. 라고 하니까 판사가 이제부터 네가 더 불쌍해. 이렇게 됐던 거죠. 왜냐하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돼버린 거예요. 돼가지고 할머니는 돌려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얘는 돌려달라고 2천만 원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더 불쌍해졌죠. 그때 이쪽에서 나중에 이의를 제기한 게 뭐예요?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 그게 소송의 부재기죠. 부재기.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한 특약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무효죠. 이 특약은 얘가 어떻게 한 거야? 요거 보니까 불공정한 이런 상태를 이용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게 무효가 돼서 소송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미리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건 부재기 합의가 있었다라고 해도 이건 무효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문제 끝내려고 이런 거 설명하죠. 자, 그리고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설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 행위를 규제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약자에게 불리한 부재소 합의는 그래서 뭐라는 얘기죠? 무효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3회 그 똑같이 나와요. 내용 똑같습니다. 13회도 거기 내용은 같은데 5번에 보시면 13번 문제요. 5번에 보시면 토지 매매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면 전득한 제3자 얘 얘기하는 거잖아요. 얘 권리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죠. 권리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고 넘겨보십니다. 14번도 똑같은 내용인데 틀린 거 한번 볼게요. 궁박은 심리적인 원인인 거 포함해야 되죠. 그리고요. 부담 없는 증여에 적용됩니까? 적용 안 되는 거잖아. 무상행위니까. 이 정도는 나오면 골라낼 수 있겠죠. 또 불공정한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추인은 안 된다 그랬어요. 또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무경험은 누굴 기준으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궁본 경무대 궁박은 본인 경설 무경험은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자, 그 다음에 경매 절차에서 매각 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다. 아이 경매에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좋은 얘기들 나오고 있죠. 예? 별로 안 좋아요? 좋은 얘기인데. 자, 이번에는 법률행위 해석입니다. 법률행위 해석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죠. 법률행위 해석은 결국은 의사표시 해석이기 때문에 의사표시 가지고 법률행위 해석을 설명해야 되는데 의사표시라고 하는 단어는 의사라고 하는 단어와 표시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이 돼서 만들어진 합성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사표시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의사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뭐라고 불러요? 의사라고 부르고 이 의사가 바깥으로 표출된 걸 표시라고 부르잖아요. 이 의사는 내심적 효과 의사와 표시상의 효과 의사로 나눠진다. 표시상의 효과 의사라고 하는 건 표시 행위로 바로 연결되는 효과 의사이기 때문에 표시 내용의 객관적 의미를 해석해 보면 이건 역으로 추단할 수 있는 효과 의사고 이건 쉽게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는 쉽게 알 수가 없죠. 이게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요. 일치할 때는 내심적 효과 의사를 중심으로 해석하든 표시상의 효과 의사를 중심으로 해석하든 똑같다며.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일치하지 않을 때는 어떤 걸 중심으로 해석할 것인가 그때 문제가 돼요. 이걸 무슨 해석이라고 그래요? 자연적. 이거는요 규범적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연적 해석에 적용되는 얘는 신상 R오죠. 신상 RO잖아요. 규범적 해석은 나머지 재산상 행위죠.
이게 신분행위하고 재산상행위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나 상대방의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오표시 무효의 원칙, 여기는 자연적 해석에 의한다. 나머지는 다 규범적 해석에 의하는데 해석 방법은 자연적 규범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충적 해석도 있다죠. 보충적 해석은 자연적 해석에 의하든 규범적 해석에 의하든 해석해 놓고 나니까 두 사람의 의사의 갭이 생겨서 분쟁이 생겼을 때 그때 판사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법률행위, 단독행위가 됐든 계약이 됐든 합동행위가 됐든 다 보충적 해석은 가능하지만 보충적 해석에 가장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영역은 계약의 해석이고,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라고 하는 건 법률관계에 대한 가치 판단이에요. 사실관계에 대한 가치 판단이 아니거든. 법률관계가 뭐예요? 법률관계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권리의무관계. 다시 한번, 권리의무관계를 법률관계라고 부르죠. 그럼 법률관계는 다른 말로 권리의무관계라고 부른다고. 이거 법률행위 해석을 왜 하냐고요. 네가 얼마의 권리가 생겼고 너는 얼마의 의무를 부담해라 라고 하는 걸 확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는 얘기는 법률관계에 대한 가치 판단의 문제고, 그래서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은 법률관계에 관한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상고사유, 즉 대법원 심판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 해석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해석의 기준은요,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은, 방법은 이거라고 한다면 해석의 기준은 목사임신이죠. 예, 당사자 의도했던 목적, 사실인 관습, 그 다음에 임의규정, 신의칙이라고 하는 순서다. 여기서 사실인 관습 갖고 가끔 문제를 내는데, 사실인 관습은 목적에 있어서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은 당사자의 의사가 목적으로 반영되는 거잖아요. 자, 요거 이제 유추 한번 해볼게요. 법률행위 목적은 결국은 법률행위 내용이죠. 법률행위 내용은 뭐 가지고 결정하는 거야? 의사표시 가지고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법률행위 목적이라는 얘기는 당사자 의사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당사자 의사가 분명하면 그에 따라서 해석하면 되는 거고, 당사자 의사가 분명치 않을 땐 사실인 관습, 사실인 관습마저 없으면 임의규정, 임의규정도 없으면 결국은 적용할 법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신의칙이 적용이 된다. 이 순서 아시면 되고요. 사실인 관습의 지위 가지고 가끔 문제를 내면은 당사자가 의사가 분명히 하면 사실인 관습은 적용될 여지가 없죠. 근데 의사가 분명치 아니할 때 그 의사를 보충해 주는 게 뭐죠? 사실인 관습이다. 근데 이거하고 비교하면 이제 관습법이라는 게 있는데, 관습법은 뒤에 관습하고 관습법의 차이는 뭐예요? 법이냐 아니냐 차이인 거야. 관습법은 여기에서 이미 한번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인 관습은 적용할 법이 없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그죠? 예, 그래요. 그래서 당사자의 의사 내지는 적용할 강행 규정 등이 없을 때는 사실인 관습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해석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 법률행위 해석이요.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사례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게 이게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해석 방법에 관해서 시험에 나오고,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두 개잖아요. 토지를 두 개 가지고 있는 갑이 있대요. 그래서 두 필지의 토지를 가지고 있다죠. 그래서 이 토지에 매매를 했었다는 거야. 근데 지번을 잘못 알아서 B로 알고 있고 A로 알고 있다 그런 얘기죠. 실제 매매에 관한 합의는 어떤 토지에 대한 합의요? A 토지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데 표시를 얼로 한 거야. 표시를 B에다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등기까지 B에다가 된 거죠. 등기까지 여기다 됐다 그런 거죠. 그래서 B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표시 무효잖아요. 이거 무효죠. 그러니까 등기도 뭐가 돼야 되죠? 무효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A 토지에 대해서 합의는 유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A 토지에 대한 매매가 유효니까 을은 A 토지를 취득해야지 B 토지를 취득할 의사는 없었잖아요. 매매도 없었죠. 그러니까 이건 무효야. 그런데 을은 A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야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A 토지 아직 등기 안 됐다며요. 그러니까 A 토지에 대해서 얘한테 뭐 해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되죠. 그리고 A 토지에 대한 매매는 완전히 유효죠. 여기는 착오라는 게 성립해요, 안 해요? 착오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착오라고 하는 건 내 의사와 내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고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할 때 착오인 거야. 이거 왜 이렇게 됐지? 이게 착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착오를 일으키긴 일으켰는데 내가 의도한 대로 법률 효과가 나타나면 이건 착오는 아니죠. 뭐라 그래? 왜 이렇게 됐지가 아니라 다행이네 이럴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잖아요. 다행이네 이걸 취소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착오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다는 얘기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없다. 그런 얘기고요. 여기서 조금 더 확대하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이냐 그게 나오죠. 아직 소유자가 아니니까 채권적 청구권이잖아요. 그럼 소멸시효 10년에 걸리는데 목적물 이미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다면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 것이고, 그러다 제3자 병에게 양도했다. 그럼 병도 등기청구권 행사해야 되죠. 그때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더 적극적인 권리 행사 중이라고 본다. 그 다음에 등기청구권 중에서 그럼 갑은 B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이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요 채권적 청구권이요? 물권적 청구권이지. 갑이 소유자인데 지금 을 명의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그렇죠? 조금 더 해볼까요? 안 되겠어요. 피곤해서. 그렇죠? 계속해서 나가면요, 실제 사법시험 같은 경우 이런 사례를 쫙 준다고. 그런데 이거 하나 딱 줬을 때 이런 문제를 5표시 무효의 원칙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법률관계를 서술하시오라고 했을 때 최소한 10개 정도는 서술해 나간다고. 사례로 주관식 시험에서는요 이런 정도는 써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16장을 줘요. 옛날 16장짜리니까 그거 하면 안 돼. 주고 잘못하면 누가 하래 그걸? 잘못하면 죽어요. 그래. 지금 나보고 하라 그래도 죽을 거야 아마. 그때는 젊을 때니까 막 밤새서 일주일 열흘씩 밤새도 까딱 없을 때니까 막 이렇게 공부하고 그런 거지. 지금 하라 그러면 못할 거야 아마. 체력이 안 돼서. 지금 여기서 하나 더 나가다 아마 쓰러질라 그럴걸? 그렇죠? 여기서 지금 하나 더 나갔더니 지금 갑자기 막 머리 아플라 그러는 거잖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이 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는다죠. 처분했어도. 그렇죠? 네, 그래요. 이 등기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그래. 만약에 얘가 자기가 이걸 취득한 게 아니고 이걸 취득한 것이다 라고 인식을 했답니다. 그럼 이 매매는 무효가 돼버리죠. 그렇잖아요. 이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잖아요. 그럼 무효가 돼야 되겠죠.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가 됐으니까 무효가 되는데 혹시 매도인의 담보 책임도 성립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해갖고 사건을 계속해서 전개해 나간다고. 그래서 이런 거 하나 딱 주면 한 10개 내지 20개 사건 엮어갖고 쫙 쓸 수 있는 거야. 쫙 쓰니까 글씨도 빨리 써야 되고 잘 써야 되고, 글씨 개발 세발 쓰면 또 깎여요 점수가. 그러니까 글씨 연습도 이렇게 하고 해야 된다고. 하고 해석 안 되겠죠? 네. 자 여기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 해석에 갑은 을에게 토지를 제곱미터당 98만 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잘못해서 89만 원으로 기재했대요. 이에 대해서 을이 승낙했는데 토지가 이후에 158만 원으로 폭등하자 갑이 병에게 X토지를 158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줬대요. 이중매매까지 했네요. 그럼 일단 거기는 이제 두 가지 사건인가. 24의 문제 아주 예술이죠. 두 가지 사건이 지금 섞여 있는 겁니다. 자, 원래 목적은 98만 원인데 89만 원으로 잘못 기재했다는 얘기죠. 그럼 매매계약이 89만 원에 성립하는 거야? 98만 원에 성립하는 거야? 이건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렇죠? 네. 원래 가격은 98만 원인데 표시는 89만 원에 했다면서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98만 원이고 몰랐으면 89만 원이겠죠. 근데 그 계약을 그대로 놔둔 채 또 이중매매 해버렸대잖아요. 그럼 이중매매는 적극 가담했느냐 여부에 따라 상황 달라지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을은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사기는 성립하지 않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89만 원에 성립하게 된다. 특별한 사정이라고 하는 건 본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견적서 등이 오고 갔다라고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면 89만 원이 아니라 98만 원이겠지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표시한 대로 법률효과 나타나야 되겠죠. 재산상 법률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아니잖아요. 지금 계약이잖아요. 계약의 경우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원래 가격이지만 그런 사정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해야죠. 그 다음에 을은 병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제2매매는 원칙적으로 보니까 유효니까 적극 가담의 정황만 없으면 유효죠. 그래서 말소 등기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만일 갑과 을이 98만 원에 합의했으나, 그럼 합의했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본래 가격을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표시를 89만 원으로 했다면 갑은 매매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는 차고는 성립하지 않고 어떻게 98만 원의 계약이 성립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만일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하다 한 병으로부터 선의의 정의 X 토지를 취득하였다. 전득자가 생겼다는 얘기네. 전득자 보호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취득하였다면 정은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유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24회 시험이 어렵다고 막 난리가 났던 게 사건을 이렇게 하나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두 개 사건을, 두 개 사례를 엮어갖고 문제를 내는 게 몇 개가 나왔다고. 몇 개가, 4개인가도 아니야. 3개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아주 떼굴떼굴 굴르고 난리 나서 어렵다고. 3개 틀리면 불합격이요? 3개만 틀렸다 그러면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요? 고득점 합격이지. 근데 이거 3개 나왔다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같이 나와야 되거든, 시험이. 왜 작년 거 보세요. 갑은 을 토지, X 토지를 임차해서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했으나 계약서에는 뭐로? Y 토지로 잘못 기재했다죠. 그러면 옳은 것은 그랬어요. X 토지에 대한 매매가 유효죠. Y 토지에 대한 매매는 무효잖아요. 그리고 X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하지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착오도 성립하지 않아요. Y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은 없는 겁니다. 성립하지 않았어요. X 토지와 Y 토지 어디에도 매매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다. 다 틀렸고 지금 1번만 맞았죠? 예. 자, 그 다음에 17번은 계약의 당사자 확정입니다. 계약의 당사자 확정에 관하여 틀린 거 찾아야 됩니다. 틀린 거 찾습니다. 자, 일단은 법률행위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해요. 하면서 상대방하고 이런 얘기합니다. 내 이름은 A인데요. 명의는 B 명의로 합니다. 그럼 상대방이 물어보겠죠. 아니 왜 A로 안 하고 B로 해? 라고 물어보면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내 이름으로 하게 되면 채권자들이 와서 다 뺏어갈까봐 할 수 없이 B 명의를 빌리지만 사용수익은 내가 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그래 그럼 네가 사용수익 하는 거로 하고 명의는 B로 하자라고 약속을 했대요. 그럼 계약의 당사자 임대인은 A고 뭐 임대인은 그 임대인일 테고 그러면 임차인이 누구냐는 얘기야. A겠죠? 현장에 나타난 사람 내가 이름만 빌리지만 사실은 내가 쓸 겁니다. 그랬더니 임대인도 그렇게 하라 그랬대요. 그럼 A가 임차인 되는 거죠. 그런데 또 반대로 약정할 수도 있어요. 내가 왔지만 그리고 이름은 B 이름으로 하고 내가 왔지만 B가 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임대인이 아니 왜 그럼 B가 오지 당신이 왔어? 그럴 거냐고 아니냐고. B한테는 돈 주면 얘는 술부터 먹어요. 그래서 내가 돈 들고 와서 대신 계약해 주는 거고 제가 쓸 게 아니고 얘 명의자 얘가 쓸 겁니다 라고 약속을 했대요. 그럼 임차인은 누구야? 명의자인 B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의 당사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할 것이냐. 쌍방간에 합의가 있으면 합의한 대로 당사자가 결정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합의가 없었다 그러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해야 돼요? 합리적으로. 그렇죠.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기준에 따라서 당사자가 결정이 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합의 있으면 합의한 대로 합의가 없으면 합리적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합리적이라고 하는 건 그냥 지문 속에 합리적으로 판단한다고만 나오지 사례 문제로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 문제로 나오면 뭐 앞에 있던 뭐죠? 합의가 있으면 합의한 대로 당사자가 결정이 된다. 이제 이게 나올 건데 17번 문제 계약 당사자 확정에 관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인 것이고 갑이 대리인 을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했는데 상대방 병이 을을 통하여 갑과 계약을 체결하는데 의사가 일치가 됐대요. 그럼 결국은 오기는 을이 왔어도 갑과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하는 거 일치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을의 대리권 존부 같은 건 따질 필요가 없죠. 쌍방이 합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갑과 병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고 을이 경매부동산 절차에서 갑이 제공한 자금으로 2010년 5월 자기 명의로 낙찰받은 경우에 부동산의 매수인은 경매에서 낙찰받았대죠? 부동산 매수인은 누구예요? 을이 돼야 되지. 경매 같은데 이거 적용할 수가 없잖아. 경매에 무슨 합의를 할 수가 있어요. 합리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국가에서 경매하는데 경락받은 사람이 갑돈을 가져와서 을이 자기 이름으로 경락을 받았대. 그럼 경락인이 누구예요? 매수인이. 을이지. 이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되죠. 합의할 수가 없잖아. 법원하고 무슨 합의를 하겠냐고. 예. 자, 그 다음에 갑이 배우자인 을을 대리해서 은행과 을의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서 을 명의로 예금 계약을 체결했대요. 자, 은행에서 남편인 갑이 자기 부인 을 이름으로 예금 계약을 하는데 은행에서 실명 확인을 해보니까 누구요? 을이 맞대는 거죠. 그럼 실명 확인을 갑을 했을까? 을을 했을까? 을을 했으면 은행에서는 을이 계약의 당사자라고 인식했으니까 실명 확인했을 거 아니냐고요.
그렇겠죠? 그럼 금융기관은 자금 출연자가 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도 예금 계약의 당사자는 알고 있었다면 예금 계약의 당사자는 갑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아니잖아요. 그럼 갑의 실명 확인했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누구의 실명 확인했대요? 을의 실명 확인했다는 얘기는 표시한 대로 누가? 을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거죠. 자, 거기에 갑에 대한 대출한도 회피하기 위해서 을을 형식적인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은행도 이를 양해해서 을과는 채무자로서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로 을 명의로 대출해 줬답니다. 그럼 을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죠. 쌍방이 합의했잖아. 이름은 내 이름이지만 대출은 누가 받는다? 자, 갑에 대한 대출은 갑이 받는다는 얘기잖아. 갑이 지금 을의 이름으로 와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거죠. 명의는 을 명의로 하지만 실제 계약의 당사자는 갑이고 은행도 계약의 당사자를 누구로 인식하고 있는 거야? 갑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쌍방 합의한 대로 갑이 계약의 당사자가 돼야 되겠죠? 좋습니다. 17번 문제.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맨날 이제 뭐라고 알려드렸냐면 거기 4번 같은 거 보고서 참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4번 같은 거 우리 시험범위 아니잖아 사실은. 실명 확인 이런 게 우리 시험범위요? 이게 금융실명제법이잖아요. 이 시험범위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건 답 아니요. 그러면 돼.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 어떤 법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건 답 아니라고. 그냥 빼버리면 돼. 이거 붙들고 머리 잡아 뜯고 막 그래갖고 한 줌 빠져서 오고 그럴 필요 없다고. 답이다 아니다? 왜? 민법 아니잖아.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는 법이 아니죠? 그럼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답은 뭐냐면 민법 중에서 제3법이야. 가족법은 또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와도 답 아니에요. 그거는. 그 다음에 민사특별법 5개 있죠. 여기 있는 거면 시험 범위에 들어가니까 답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이게 아니면 답으로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금융실명제법 앞에 있던 기타 무슨 뭐 이상한 법들 앞에 또 몇 개 있었잖아요. 걔들 나오면 뭐라 그래야 돼? 땡큐 그러고 넘어가는 거야. 그냥 답 아니구나 그러고.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나오죠.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이건 이제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 중에서 의사 표시는 정상적인 의사 표시만이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에 관련된 거네. 그죠? 네, 정상적인 의사 표시가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정상적인 의사 표시는 어떻게 생겼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 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상적인 의사표시 볼 수 없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본다 그랬잖아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는 먼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던가 또는이라고 했어요. 하자가 있던가 이거죠. 하자가 있다는 얘기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에 법조문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몇 개요? 107조, 108조, 109조 3개 있잖아요. 이걸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기는 110조 하나잖아. 그렇죠? 110조.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죠. 자, 얘네들 공통점이 있다. 공통점 먼저 나열할게요. 요건 안 쓸 거예요 지금. 공통점. 일단은 신분행위에 적용하지 않는다. 언제나 무효다. 안 쓴다. 그리고 또 쓴다. 그죠? 공법상행위에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데 이건 유효고 공법상행위는 둘로 나눠서 행정행위와 소송행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단체적 거래 행위와 정형적 거래 행위에도 적용하지 않는다죠. 이것도 표시한 대로 유효고 제3자 보호규정 가지고 있죠. 제3자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 가지고 있어요. 제3자 선의면 충분하고 무과실은 요구하지 않는다. 제3자 선의는 추정이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이제 하나씩 볼게요. 비진의 표시, 의사 표시 있었고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얘는요 알고 했다죠. 여기는요 짜고 했다. 얘는 모르고 했다죠. 왜 이렇게 했는지 이유나 동기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요거는 일단 효력이 표시한 대로 유효잖아요.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땐 무효죠. 그럼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무효니까 선이면서 무과실일 때만 유효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판례 3개 알아야 돼요. 여기는요 판례 3개. 여기 일치되는 판례가 뭐야? 끄댕 사건.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사표가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표시했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유가 없으니까
유효다. 그러니까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하고, 여기는 일괄 사직 사건이죠.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시 재입사하는 식으로 해서 매년 중간 퇴직금 중간 정산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건 무효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여기서 또 하나는 비진이 표시에서 얘기하는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 마음속으로 바랬던 사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요거 챙겨야 됩니다. 얼른 책으로 가보면 의사 표시에 관한 설명이에요. 오호,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비진이 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있으니까 비진이 표시 적용될 수 있죠. 상대방 있잖아. 또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상할 수 있는 경우에 뭐예요? 유효잖아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원래는 유효인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했답니다. 아, 사기 강박 이쪽에 나와 있는 거네. 사기 강박은 당사자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제3자가 할 수도 있죠. 제3자의 사기 강박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도 제3자가 혹시 대리인이면 상대방이 직접 한 거하고 똑같이 취급합니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하나요 취소할 수 있다.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물의 시가에 관하여 침묵을 하고 있답니다. 여기서는 지금 사기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 시가에 관한 침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 아니다. 또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 본심에 잠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거 뭐야, 비진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표의자가 마지못해 증여의 의사표시한 이상 그 의사표시는 비진이 표시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어야 돼? 4번. 그 다음에 19번 문제. 자,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뭡니까?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죠.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하니까 유효죠. 너무 간단했다 거기는. 그죠?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됐대요.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거죠. 그럼 한꺼번에 여기 정리하면 의사표시 효력 발생 입법주의 몇 개요? 4개죠. 그죠? 표백주의, 발신주의, 도달주의, 요지주의. 자, 표백주의다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거죠. 그 다음에 발신주의는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해야 되고, 도달주의도 상대방. 그런데 요지주의를 적용하고 있는 우리 민법 규정은 없다. 그러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뭐가? 이 원칙이 이거잖아요. 예외적으로 얘는 격승발 이거 알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무권 대리인 상대방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이것까지는 알아두면 좋겠지만 이걸 정확히 알고 있으면 거의 안 틀릴 것이다. 그건 잘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 도달주의. 도달주의는 의사표시 발송 후 도달하기 전이면 뭐 할 수 있고요? 철회할 수 있고, 발송 후 목적물이 없어질 때든지 연착했다. 누구 불이익이요? 표의자 불이익으로 하겠다. 발송 후 사정의 변화가 생겼다. 사망했다든지 제한 능력자가 됐다.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거기다 이제 도달의 의미, 등기 우편 발송 후 반송되지 않은 거하고 일반 우편 발송 후 반송되지 않은 게, 등기 우편 발송 후 반송되지 않았으면 도달이 추정이 되지만 일반 우편은 도달 추정되지 않는다. 근데 등기로 발송했어도 혹시 채무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 전입 신고만 해둔 것으로 발송됐으면 도달 추정되지 않는 거예요. 또 등기로 발송했어도 채무자의 주소지가 아닌 그 채무자, 친구 내지는 동업자의 주소지에 신원이 분명치 않은 자 이름은 뭐죠? IBM이죠. 아이언 백맨. IBM에게 도달했으면 이것도 도달이 추정되지 않는다. 그런 거 하나하나 기억해서 문제 풀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표의자가 의사표시 발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돼도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죠. 또 의사표시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이건 이제 공시송달이에요.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할 때죠. 그때는 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송달할 수 있고, 보통 우편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그렇죠? 등기 우편이나 내용 증명은 추정이 된다. 다만 예외 2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소지가 아닌, 실제 주소지가 아닌 주민등록지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 추정되지 않는다. IBM이 받았다. 추정되지 않는다죠. 2가지 그냥 간단하게 줄여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는 비진입 표시입니다. 틀린 거죠. 대출 절차상의 편의를 위해서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부담 의사를 가졌다. 명의 빌려준 자가 채무부담 의사를 가졌으면 이건 진위에 의한 대출이잖아요. 그 의사표시는 비진입 표시 아니죠. 이건 진이죠. 내가 대출 받고 돈은 쟤한테 주려고 했다고. 그리고 돈도 내가 갚을 테니까 쟤한테 달라 그러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이건 진이겠죠. 또 비진입 표시에 관한 규정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해야 되죠. 이거 둘 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적용해요. 근데 요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적용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짜야 되는데 상대방이 없으면 짤 수가 없잖아요. 귓속말 할 수가 없죠. 이 짜고 있다는 얘기는 귓속말 하면서 소곤소곤하고 재밌겠다 그지 그러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거잖아요. 거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거고요. 자, 매매계약에서 비진입 표시는 상대방이 선이면서 과실 없는 경우에 하나요? 유효다. 비진입 표시는 유효가 되려면 무효가 되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잖아요. 그럼 유효는 정반대겠죠. 그 선이 무과실이죠. 사직의 의사가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일괄사직, 이거는 비진입 표시 맞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사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 거고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누가 주장해야 돼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된다. 자, 여기 보세요. 원칙이 유효야 무효야? 놔두면, 가만 놔두면 유효. 그러니까 이걸 뒤집고 싶으면 무효라고 주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러는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거든. 이것까지 얘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유효라고, 가만 놔두면. 그런데 뒤집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입증해야 되겠죠.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1번 비진입 표시 또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진이란 특정한 내용으로 의사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을 경우에 표의자는 진이 아닌 의사 표시 취소할 수 있나요? 무효잖아. 무효인데 뭘 취소를 해? 항상 우리가 이런 얘기 했어요. 취소는 앞에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 이거 안 붙이면 틀리는 경우가 생긴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비진입 표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죠. 무효인데 그걸 뭐 하려고 취소하냐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고요. 자, 대리행위할 때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누구를 표준으로 결정합니까? 대리행위의 하자 여부는 다 누구 표준이요? 대리인 표준이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효력이 없는 경우, 진이 아닌 의사표시 효력이 없는 경우라는 얘기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무효인 경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률행위 당사자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거는 무슨 식으로든지 반영이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 있는 것들은요. 또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 허위 표시와는 구별이 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2번에 갑은 X 토지를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을에게 기부하고 을 앞으로 이전 등기까지 해줬대요. 비진이 표시했던 얘기죠. 갑과 을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유나 동기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그거 왜 물어보냐고. 심심해서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바쁜데, 그죠? 물어보지 말고요. 그래서 갑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므로, 갑의 의사표시가 비진이 표시인데 무조건 무효는 아니잖아요. 일단은 유효죠. 근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칙은 유효입니다. 그래서 을이 갑의 진위를 몰랐더라도 X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가 아니야. 일단은 유효니까 선이 무과실이라고 한다면 을은 소유권 취득해야 되죠. 그 다음에 갑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다. 그래서 비진이 표시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 이게 뭐예요? 지금 기부했다라고 하는 거 증여잖아요. 증여. 그죠? 증여고 단독행위도 이거 기부했다라고 하면은 증여 계약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단독행위를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건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잖아요. 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죠. 계약으로, 증여로 봐도 계약이고 단독행위로 봐도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라고.
그럼 기부라고 하는 게 뭐예요? 기부. 내가 볼 때 이제 증여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단독행위도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단독행위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니까 적용돼야 되죠. 계약이라고 하면 당연히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니까 당연히 적용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다. 그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갑의 진위에 대한 을의 악의가 증명되어 X토지의 소유권이 갑에게 회복이 되면 을은 갑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이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손해배상의 문제까지는 발생하지 않는 거겠죠. 또 아니 왜냐면 얘가 갑이 을한테 야 너 이거 가질래? 라고 얘기했대요. 갖겠다고 얘기했대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무효가 돼서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당이득으로 돌려주는 거지. 서로 간에 알고 있었던 내용이야. 비진이로 주고 싶은 마음 없었다는 거 알고 너 가질래? 그랬더니 그래 가질게 라고 얘기했다고. 근데 나중에 야 그냥 돌려줘 임마. 그럼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으면 되지. 불법행위의 문제가 거기서 발생할 건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내가 내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 알잖아. 여러분도 집에 가면 맞아 죽는 거 알고 있죠? 근데 내가 가지실래요? 그랬대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래? 집에 가서 맞아 죽으면서 이걸 왜 준다 그래? 조금 이따 달랠 거면서 알았어요. 그리고 가져갔대죠. 근데 조금 이따 집에서 죽인다니까 좀 돌려주세요. 그리고 돌려받으면 무효니까 부당이득 돌려받는 거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해하셨어요? 불법행위의 문제가 아니야. 손해배상의 문제가 아니고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을이 통상주의만 기울였어도 갑의 진위를 알 수 있었다면 을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알 수 있었다는 얘기는 뭐죠? 선이라도 과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악의인 경우도 당연하지만 선이지만 과실이 있다죠. 악의 또는 과실이니까 악의는 알았다잖아요. 그럼 과실은 선이지만 과실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과실, 무과실은 선의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과실은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았으면 과실이 있는 거죠. 선의는요, 무과실은요, 주의 의무를 다 기울였어도 몰랐다야. 아시겠죠? 그래서 악의 또는 과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악의는 알았다잖아. 그럼 과실은 몰랐다죠. 몰랐는데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예요. 다시 한번 여기 보세요. 선의하고 악의하고 한번 보세요. 선의는 몰랐다잖아. 악의는 알았다죠. 그러면 과실은 알 수는 있었다. 무과실은 알 수도 없었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 몰랐다. 악의잖아. 악의는 알았다지 참 알았다. 악의는 알았다죠. 자 헷갈리니까 자 다시 한번. 악의는 알았다. 선의는 몰랐다. 그런데 악이지만 알 수 있었다. 알았지만 알 수 있었다. 이건 말 아니잖아요. 알았는데 알 수도 없었다. 그것도 말 아니죠. 그러니까 과실 유무는 어디하고 붙이는 거냐면 선의하고 붙이는 거야. 선의 몰랐다. 하지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다. 이게 과실이거든. 그렇죠? 또 무과실도 선이다. 몰랐다. 주의를 기울여도 알 수 없었다. 그러니까 선이면서 무과실. 그러니까 항상 선의, 무과실 이렇게 얘기하고 악의 또는 과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악의는 알았다. 얘는 몰랐지만 알 수는 있었다요. 항상. 아시겠죠? 그래서 과실이나 무과실 이런 거는 선의하고 어울리는 거지 악의하고 어울리는 게 아니라고. 악의는 알았는데 뭘 알 수 있었다, 알 수 없었다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 한국말 아니잖아요. 그래서 갑이 진위를 알 수 있었다면 악이라면 을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격려한 병이 갑의 진위를 몰랐더라도 X토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에게 있다? 갑에게 있다. 그렇죠. 4번에 한번 보세요. X토지를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격려한 병이 갑의 진위를 몰랐다 그러면 선의 제3자라는 얘기잖아요. 선의 제3자 맞죠? 아니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있대잖아요. 갑이 비진위 표시했대죠? 여기 한번 볼게요. 갑이 비진위 표시를 을에게 했고 사례 문제 나오니까 막 다 죽네. 을이 병에게 증여했는데 병은
갑의 빚임을 몰랐대잖아요. 그럼 얘는 몰랐으면 선의지삼자 아니냐고. 선의지삼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잖아. 그럼 얘는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그럼, 예? 을로부터 엑스토지를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격려한 병이 갑의 진위를 몰랐다. 그럼 선이란 얘기잖아. 그럼 엑스토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에게 있어요? 병에게 있어야지. 갑에게 있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건 틀렸단 얘기요. 갑에게 있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갑은 선의의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자,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요? 4번이죠. 그 다음에 23번 문제에 23번부터는 통정어휘 표시네요. 거기 좀 쉬었다 할게요. 예.